혼란의 미로에 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상처로 끝날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치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는 계속 맴돌기만 하고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내가 이상한가? 라는 자책감만 남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혼란의 미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숨겨진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중요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꼬집어 말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혹은 대화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은요? 아마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말들이 빙빙 돌며 감정만 소모될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계속 일해왔어요. 먼저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또한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힘든 것인지 직접 경험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합니다. 부드럽게도 대해보고 단호하게도 말해봅니다. 때로는 아예 대화를 피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고 친절하며 그저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상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건강한 대화의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항상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또 다른 분은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며 관계를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정서적 학대 전문가가 된 나 자신뿐이었어요. 라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쳐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방어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공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관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수년간의 혼란과 스트레스 끝에 정서적 학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극심한 피로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는 내분비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겪는 화병이 바로 이러한 억압된 감정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혼란의 미로로 끌어들이는 교묘한 기술들,
그 대화의 덧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덫은 축소하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하찮게 만들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행위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유난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에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이 제때 말만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화낼 일 없었잖아.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이 말을 지어내는 거야 와 같은 방식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농담이랍시고 상처를 준 뒤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 너무 예민하다며 당신을 탓합니다. 세 번째는 주제 돌리기입니다. 당신이 합리적인 불만이나 상처받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해자는 그 주제를 다루는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혹은 갑자기 당신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내며 역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대화는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고 당신은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회피와 침묵입니다. 가해자는 애정 표현을 거부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합니다. 특히 침묵 치료는 벌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고통을 줍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비난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부당한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을 유발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전략은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부 상담과 같은 자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피해자가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면 가해자는 교묘하게 진실 한 조각을 섞은 거짓 비난을 던져 상황을 뒤엎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담 시간 내내 자신을 변호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모든 교묘한 기술들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돌처럼 벽을 쌓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의 미로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진솔하게 소통하려 할 때마다 상대는 수많은 방해의 공작으로 당신의 길을 막아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는 좌절됩니다. 그들의 게임 규칙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정서적 유대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를 통제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매우 서툽니다. 즉,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불편하기에 당신의 감정 또한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의 고통에 거의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어쩌다 사과를 하더라도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라며 조건을 붙이거나 며칠 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런 조종적인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해로워지고 피해자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명확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는 정신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인 트라우마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투쟁 반응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둘째는 도피 반응입니다. 압도적인 감정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셋째는 동결 반응입니다. 상대의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는 것입니다. 넷째는 수능 반응입니다. 더 이상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부정하면서까지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구 없는 미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명확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이고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을 자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건강한 대화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난이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갈등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을 갖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또다시 혼란의 미로로 당신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그 미로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것은 더 큰 상처로 이어질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를 쓰거나 기록하여 당신의 현실을 명확하게 붙잡아 두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점과 믿음, 그리고 당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적 평온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에 남되 더 이상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평행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 안에 마법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없는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거나 상황이 실제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한 사람일수록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다른 규칙과 세계관으로 관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구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상담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치료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담사가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당신에게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라며 문제의 원인을 돌리려 한다면 그곳은 당신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른 전문가를 찾으세요. 학대는 피해자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부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당신의 내면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운동, 명상, 취미활동 등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생성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혼란의 미로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는 작은 지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그리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의 미로의 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상처로 끝날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치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는 계속 맴돌기만 하고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내가 이상한가? 라는 자책감만 남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혼란의 미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숨겨진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중요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꼬집어 말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혹은 대화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은요? 아마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말들이 빙빙 돌며 감정만 소모될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계속 일해왔어요. 먼저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또한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힘든 것인지 직접 경험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합니다. 부드럽게도 대해보고 단호하게도 말해봅니다. 때로는 아예 대화를 피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고 친절하며 그저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상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건강한 대화의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항상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또 다른 분은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며 관계를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정서적 학대 전문가가 된 나 자신뿐이었어요. 라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쳐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방어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공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관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수년간의 혼란과 스트레스 끝에 정서적 학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극심한 피로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는 내분비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겪는 화병이 바로 이러한 억압된 감정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혼란의 미로로 끌어들이는 교묘한 기술들, 그 대화의 덫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덫은 축소하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하찮게 만들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행위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유난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에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이 제때 말만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화낼 일 없었잖아.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이 말을 지어내는 거야. 와 같은 방식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농담이랍시고 상처를 준 뒤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 너무 예민하다며 당신을 탓합니다. 세 번째는 주제 돌리기입니다. 당신이 합리적인 불만이나 상처받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해자는 그 주제를 다루는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혹은 갑자기 당신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내며 역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대화는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고 당신은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회피와 침묵입니다. 가해자는 애정 표현을 거부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합니다. 특히 침묵 치료는 벌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고통을 줍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비난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부당한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을 유발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전략은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부 상담과 같은 자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피해자가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면 가해자는 교묘하게 진실 한 조각을 섞은 거짓 비난을 던져 상황을 뒤엎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담 시간 내내 자신을 변호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모든 교묘한 기술들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돌처럼 벽을 쌓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의 미로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진솔하게 소통하려 할 때마다 상대는 수많은 방해 공작으로 당신의 길을 막아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는 좌절됩니다. 그들의 게임 규칙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정서적 유대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를 통제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매우 서툽니다. 즉,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불편하기에 당신의 감정 또한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의 고통에 거의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어쩌다 사과를 하더라도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라며 조건을 붙이거나 며칠 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런 조종적인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해로워지고 피해자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명확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는 정신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인 트라우마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투쟁 반응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둘째는 도피 반응입니다. 압도적인 감정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셋째는 동결 반응입니다. 상대의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는 것입니다. 넷째는 수능 반응입니다. 더 이상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부정하면서까지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구 없는 미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명확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이고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을 자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건강한 대화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난이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갈등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을 갖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또다시 혼란의 미로로 당신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그 미로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것은 더 큰 상처로 이어질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를 쓰거나 기록하여 당신의 현실을 명확하게 붙잡아 두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점과 믿음, 그리고 당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적 평온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에 남되 더 이상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평행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 안에 마법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없는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거나 상황이 실제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한 사람일수록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다른 규칙과 세계관으로 관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구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상담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치료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담사가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당신에게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라며 문제의 원인을 돌리려 한다면 그곳은 당신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른 전문가를 찾으세요. 학대는 피해자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부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당신의 내면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운동, 명상, 취미활동 등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생성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혼란의 미로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는 작은 지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그리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의 미로의 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상처로 끝날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치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는 계속 맴돌기만 하고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내가 이상한가? 라는 자책감만 남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혼란의 미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숨겨진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중요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꼬집어 말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혹은 대화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은요? 아마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말들이 빙빙 돌며 감정만 소모될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계속 일해왔어요. 먼저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또한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힘든 것인지 직접 경험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합니다. 부드럽게도 대해보고 단호하게도 말해봅니다. 때로는 아예 대화를 피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고 친절하며 그저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상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건강한 대화의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항상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또 다른 분은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며 관계를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정서적 학대 전문가가 된 나 자신뿐이었어요. 라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쳐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방어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공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관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수년간의 혼란과 스트레스 끝에 정서적 학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극심한 피로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는 내분비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겪는 화병이 바로 이러한 억압된 감정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혼란의 미로로 끌어들이는 교묘한 기술들, 그 대화의 덫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덫은 축소하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하찮게 만들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행위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유난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에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이 제때 말만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화낼 일 없었잖아.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이 말을 지어내는 거야. 와 같은 방식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농담이랍시고 상처를 준 뒤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 너무 예민하다며 당신을 탓합니다. 세 번째는 주제 돌리기입니다. 당신이 합리적인 불만이나 상처받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해자는 그 주제를 다루는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혹은 갑자기 당신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내며 역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대화는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고 당신은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회피와 침묵입니다. 가해자는 애정 표현을 거부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합니다.
특히 침묵 치료는 벌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고통을 줍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5번째는 거짓 비난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부당한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을 유발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전략은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부 상담과 같은 자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피해자가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면 가해자는 교묘하게 진실 한 조각을 섞은 거짓 비난을 던져 상황을 뒤엎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담 시간 내내 자신을 변호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모든 교묘한 기술들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돌처럼 벽을 쌓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의 미로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진솔하게 소통하려 할 때마다 상대는 수많은 방해의 공작으로 당신의 길을 막아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는 좌절됩니다. 그들의 게임 규칙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정서적 유대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를 통제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매우 서툽니다. 즉,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불편하기에 당신의 감정 또한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의 고통에 거의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어쩌다 사과를 하더라도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라며 조건을 붙이거나 며칠 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런 조종적인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해로워지고 피해자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명확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는 정신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인 트라우마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투쟁 반응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둘째는 도피 반응입니다. 압도적인 감정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셋째는 동결 반응입니다. 상대의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는 것입니다. 넷째는 수능 반응입니다. 더 이상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부정하면서까지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구 없는 미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명확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이고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을 자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건강한 대화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난이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갈등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을 갖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또다시 혼란의 미로로 당신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그 미로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것은 더 큰 상처로 이어질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를 쓰거나 기록하여 당신의 현실을 명확하게 붙잡아 두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점과 믿음, 그리고 당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적 평온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에 남되 더 이상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평행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 안에 마법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없는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거나 상황이 실제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한 사람일수록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다른 규칙과 세계관으로 관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구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상담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치료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담사가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당신에게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라며 문제의 원인을 돌리려 한다면 그곳은 당신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른 전문가를 찾으세요. 학대는 피해자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부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당신의 내면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생성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혼란의 미로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는 작은 지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그리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줄 혼란의 미로의 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상처로 끝날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치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는 계속 맴돌기만 하고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내가 이상한가? 라는 자책감만 남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혼란의 미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숨겨진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중요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꼬집어 말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혹은 대화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은요? 아마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말들이 빙빙 돌며 감정만 소모될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계속 일해왔어요. 먼저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또한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힘든 것인지 직접 경험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합니다. 부드럽게도 대해보고 단호하게도 말해봅니다. 때로는 아예 대화를 피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고 친절하며 그저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상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건강한 대화의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항상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또 다른 분은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며 관계를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정서적 학대 전문가가 된 나 자신뿐이었어요. 라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쳐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방어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공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관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수년간의 혼란과 스트레스 끝에 정서적 학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극심한 피로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는 내분비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겪는 화병이 바로 이러한 억압된 감정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혼란의 미로로 끌어들이는 교묘한 기술들, 그 대화의 덫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덫은 축소하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하찮게 만들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행위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유난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에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이 제때 말만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화낼 일 없었잖아.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이 말을 지어내는 거야. 와 같은 방식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농담이랍시고 상처를 준 뒤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 너무 예민하다며 당신을 탓합니다. 세 번째는 주제 돌리기입니다. 당신이 합리적인 불만이나 상처받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해자는 그 주제를 다루는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혹은 갑자기 당신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내며 역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대화는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고 당신은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회피와 침묵입니다. 가해자는 애정 표현을 거부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합니다. 특히 침묵 치료는 벌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고통을 줍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비난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부당한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을 유발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전략은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부 상담과 같은 자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피해자가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면 가해자는 교묘하게 진실 한 조각을 섞은 거짓 비난을 던져 상황을 뒤엎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담 시간 내내 자신을 변호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모든 교묘한 기술들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돌처럼 벽을 쌓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의 미로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진솔하게 소통하려 할 때마다 상대는 수많은 방의 공작으로 당신의 길을 막아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는 좌절됩니다. 그들의 게임 규칙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정서적 유대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를 통제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매우 서툽니다. 즉,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불편하기에 당신의 감정 또한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의 고통에 거의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어쩌다 사과를 하더라도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라며 조건을 붙이거나 며칠 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런 조종적인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해로워지고 피해자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명확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는 정신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인 트라우마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투쟁 반응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둘째는 도피 반응입니다. 압도적인 감정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셋째는 동결 반응입니다. 상대의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는 것입니다. 넷째는 수능 반응입니다. 더 이상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